15장은 1906년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이 박람회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소 한 마리의 무게를 맞히는 장면을 관찰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추측 평균은 실제 무게와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사례는 군중의 지혜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판단할 때 그 결과가 매우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카프와 자미스카는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항상 군중의 판단을 믿어야 할까요? 특히 어떤 기업이나 기술이 투자를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도 그럴 수 있을까요? 2011년 진가와 그루폰 같은 회사들이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온라인 게임을 만들거나 쿠폰을 파는 것이었고 실제로 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중은 목적보다 이익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기업이 존재해야 하는가를 묻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리더들은 대부분 도덕적인 신념보다 시장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빠르게 음식을 배달하는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할 뿐 범죄나 교육, 국가 안보 같은 심각한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공공 안전을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특히 과거 법 집행기관의 권한 남용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AI, 보행인식 기술, 드론과 같은 도구는 폭력 범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카프는 이 기술들을 책임감 있게 그리고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팔란티어가 뉴올리언스 경찰과 함께한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팔란티어의 고탐 소프트웨어는 원래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로변 폭탄을 찾아내는 데 사용되었던 기술인데 이 소프트웨어는 범죄자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경찰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미국 도시에서 군사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프는 진짜 문제는 새로운 기술을 너무 빨리 비판하면서도 총기 폭력처럼 시급한 문제에는 너무 느리게 대응한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아마존과 IBM 같은 일부 기업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 집행기관과의 협업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왔습니다. 카프는 기술이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것은 리더들이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행동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권력자들은 어려운 대화를 피하려고 하고 복잡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202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제롬 파월은 자신이 받는 연봉 19만 달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미국 전체 경제는 물론 전 세계 수조 달러 규모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 대화는 미국의 공직자들이 민간 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카프는 이런 시스템이 부자들만 공직에 도전하게 만들거나 사람들이 먼저 돈을 벌고 나서야 공공 분야에 들어오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만 많은 민간 기업 직원들보다 급여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정치인들이 오직 고귀한 목표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보상 제도를 공공부문에는 적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1990년대 리콴 유 총리는 공직자들의 급여를 인상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있어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공직자들이 마치 성인처럼 명예만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오래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진짜 사람들은 정당한 급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들만 정치를 하거나 공직자들이 나중에 개인 이익을 위해 그 자리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더 나은 정부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에서 성공을 보상하듯이 말입니다. 카프는 공직이 존중받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아야 최고의 인재들이 국가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은 약 150명 정도의 사람들과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던바의 수라고 부릅니다.
그보다 더 큰 집단이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문화, 언어,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공통된 요소들이 없으면 큰 사회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특히 서구 국가들에서는 국가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면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까봐 걱정합니다.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은 한 번 프랑스 문화는 없다라고 말했다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공통된 문화가 있다는 것이 어느 한 집단이 우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는 사람들에게 공동의 정체성과 목표를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문화가 무엇인지 정의하거나 지키는 데 소극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국가의 정체성이 공허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유명 인사, 그리고 소비 브랜드를 통해 소속감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나 공동 책임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카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거나 누군가를 배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한 나라입니다. 독립한 후 싱가포르 지도자들은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중 하나는 공통 언어를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런 어려운 대화를 피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00년을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카프는 말합니다. 1969년에 방영된 영국 프로그램 문명은 서양의 예술과 문화를 자랑스럽고 자신감 있게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케네스 클라크는 아름다움, 우수함, 위대함은 평가할 수 있고 그 가치를 기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생각이 유행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떤 예술이나 생각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한 두려움은 예술을 넘어서 퍼지고 있습니다. 정치, 교육,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도 무엇이 좋은지, 아름다운지, 의미 있는지 말하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생각이 다 똑같이 가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카프는 이런 중립적인 태도가 결국은 공허함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카프는 훌륭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성공한 기업의 창업자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감각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런 안목에는 리더십, 비전, 확신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창업자가 이끄는 회사들은 전문 CEO가 이끄는 회사들보다 더 혁신적이고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자들은 그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창업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대단한 결정을 내리며 장기적인 결과에 집중합니다. 카프는 우리가 다시 주인의식 문화를 되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1990년대 실리콘밸리에서는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줘서 모두가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에게 강한 목적의식과 소속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정신을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분야뿐 아니라 정부와 교육에서도 말입니다. 이 장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아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치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통된 미래를 믿고 기술 공화국을 세우려면 반드시 가치, 비전,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술 공화국의 4부는 책을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다시 세우고 싶다면 공동의 목적, 문화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도덕적 신념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장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히 지도자들 가운데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하여 공동선을 위해 봉사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팔란티어의 이야기는 이런 사고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카프의 대담한 접근은 비록 위험하더라도 어떤 신념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책이 발표되었을 때 저는 팔랜티어의 오랜 투자자로서 매우 기대하며 예약 주문을 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제 솔직한 리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국가적 목적의 중요성과 이견의 가치에 대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문장이 너무 길고 반복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서구 사회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얄팍한 소비 기술 중심 사고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이 점은 의미 있고 저도 대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책의 전개는 깊이가 부족했고 같은 주제를 반복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나 해결책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히 국가 정체성에 대한 카프와 자미스카의 입장에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은 분명한 감정입니다. 카프가 정체성을 인종과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점은 인상 깊었지만 이 책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투자자에게 팔란티어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디를 지향하는지를 드물게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에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투자자로서 저는 이 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책을 쓴 주된 동기 중 하나는 팔란티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명확합니다. 방위, 인프라, 공공기관과 같은 분야에서 팔란티어의 일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설명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란티어의 장기적인 사명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한다면 이는 회사와 그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